안녕하십니까? 지혜와 통찰의 길을 탐험하는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과학이 우주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내는 이 시대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오래된 질문 하나가 여전히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 옳은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선과 악,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과학과 종교, 그리고 철학의 경계를 넘나들며 이 거대한 질문의 지도를 함께 그려보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울림과 생각의 즐거움을 선사하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이 지적인 여정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지혜의 나눔이 어딘가에서 답을 찾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탐구는 한 가지 중요한 전제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과학의 역할과 그 한계에 대한 이해입니다. 과학자들은 우리 우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놀랍도록 정교하고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위대한 성취이며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과학이 모든 질문에 답을 줄 수 있을까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지성으로 꼽히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학은 무엇이 존재하는가를 말할 수 있을 뿐 무엇이 존재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 즉, 과학은 사실의 영역을 다루지만 가치 판단의 영역은 과학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1960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인 피터 매더워에게서 더욱 구체화됩니다. 그는 누구보다 이성적인 사고를 중시했던 과학자였지만 동시에 이성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과학자들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이성의 필요성을 이성의 충분성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참으로 아름답고 정곡을 찌르는 문장입니다. 이성은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 반드시 사용해야 할 도구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인생의 모든 질문에 답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매더워는 합리주의가 인간의 기원이나 삶의 목적과 같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면서도 근본적인 질문들 앞에서는 부족함을 드러낸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속 깊이 품고 있는 이러한 궁극적인 질문들에 대해 과학은 때로 침묵합니다. 그는 과학이 결코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 있으며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대답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한다고 단언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과학적 지식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훨씬 더 넓고 깊은 차원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공백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어떻게 올바른 삶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세상을 휩쓴 이후 인류는 스스로의 진화를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우생학이라는 이름 아래 소위 열등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의 출산을 막아 인류 전체를 개량해야 한다는 끔찍한 주장이 과학의 이름으로 제기되었습니다. 다윈 자신도 문명사회가 병원 등을 통해 약한 개체들을 살려두는 것이 인류의 유전자 풀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식의 불편한 언급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과학적 지식이 어떻게 위험한 정치적 의제와 결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것을 해도 된다는 당위성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바로 과학이 답할 수 없는 도덕적 판단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학은 우리에게 강력한 힘을 쥐어주었지만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에 대한 지혜는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깊은 딜레마를 탐구하기 위해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간 두 명의 무신론 철학자를 만나보려 합니다. 한 명은 미국의 철학자 알렉스 로젠버그이고 다른 한 명은 영국의 소설가이자 철학자였던 아이리스 머독입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도덕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먼저 알렉스 로젠버그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과학주의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대변합니다. 과학주의란 과학만이 실제에 대한 모든 중요한 진리를 제공하며 현실을 이해하는 유일하고 배타적인 길이라고 믿는 태도입니다. 그의 책 무신론자의 현실 안내서에서 그는 인생의 큰 질문들에 대해 과학이 주는 대답을 아주 명료하게 요약합니다. 신은 존재하는가? 그의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실제의 본질은 무엇인가? 물리학이 말하는 그대로입니다. 우주의 목적은 무엇인가? 없다입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질문, 옳고 그름, 선과 악의 차이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그의 대답은 충격적입니다. 그들 사이에는 어떠한 도덕적 차이도 없다. 로젠버그는 과학이라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을 때 도덕적 가치는 결국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 즉 허무주의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그는 자연 선택이 생존에 유용하지만 거짓된 믿음들을 많이 만들어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다는 믿음 역시 그러한 환상 중 하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논리는 일관성이 있지만 그 결과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불안감을 안겨줍니다. 만약 선과 악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노력하며 살아야 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아이리스 머독은 전혀 다른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녀 역시 무신론자였지만 도덕의 중요성을 그 누구보다 강조했습니다. 그녀에게 도덕이란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욕망에 맞서 싸우고 우리가 마땅히 원해야 할 더 높은 가치를 향해 나아가는 투쟁이었습니다. 머독은 도덕이 안정적인 기반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선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선은 플라톤의 이데아처럼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완벽하게 마주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과 상상력을 사로잡아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이끄는 빛나는 비전과 같은 것입니다. 머독에게 선함이란 우리라는 작은 배가 이기심이라는 짙은 안개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멀리서 비춰주는 등대와 같았습니다. 그녀는 선은 초월적 실제이며 미덕이란 이기적인 의식의 베일을 뚫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려는 시도이다 라고 썼습니다. 즉, 도덕적인 삶이란 우리 안에 욕망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바깥에 있는 더 높고 진실한 가치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로젠버그가 과학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며 모든 가치를 해체했다면 머독은 인간의 도덕적 경험을 깊이 들여다보며 과학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초월적인 가치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하지만 머독의 생각에도 한 가지 어려운 질문이 남습니다. 그토록 중요하다고 말하는 초월적인 선의 모습을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이 단지 우리 각자가 다르게 상상하는 추상적인 개념에 불과하다면 어떻게 우리 모두를 이끄는 견고한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신학적인 용어를 빌리자면 그 선함이 우리 세상 속에서 성육신, 즉 구체적인 형상을 입고 나타나야만 우리는 비로소 그것을 보고 따를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문제는 단순한 철학적 논쟁이 아닙니다. 역사는 도덕의 기준이 무너졌을 때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지를 똑똑히 보여줍니다. 1930년대 나치 독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독일의 법률 체계는 나치의 이념을 반영하도록 완전히 뜯어 고쳐졌습니다. 만약 선함이 단순히 법을 지키는 것이라면
나치 법에 순응하는 것은 선한 행동이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일리 로맨이라는 법학자는 인간이 만든 법 너머에 존재하는 법이 따라야만 하는 더 높은 기준, 즉 자연법이 있어야 한다고 절실하게 외쳤습니다.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법을 바꿀 때 그 법이 과연 정의로운지를 판단할 수 있는 초월적인 정의의 기준이 없다면 사회는 언제든 야만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현대 철학자 리처드 로티는 이와는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는 우리가 옳다고 믿는 것은 사실상 사회적 관습의 산물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 내면 깊은 곳에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넣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티 자신도 이 생각의 끝에서 섬뜩한 질문과 마주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밀 경찰이 닥쳐오고 고문 기술자가 무고한 사람을 짓밟을 때 그들을 향해 당신은 당신 내면의 무언가를 배신하고 있다거나 당신이 속한 사회의 관습 너머에 당신을 단죄하는 무언가가 있다고 말할 근거가 우리에게는 없다. 로티의 정직한 고백은 우리 인간이 만든 관습만으로는 폭력과 부조리 앞에서 진정한 저항의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문제는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바로 인간 본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는 동양 철학의 오랜 질문, 즉 맹자의 성선설과 순자의 성악설의 대립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는 본래 선한 존재여서 올바른 길을 보여주기만 하면 그대로 따르는 존재일까요? 아니면 우리 본성 안에 결함이나 약점이 있어서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악을 행하는 존재일까요?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으며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 는 액튼경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어쩌면 문제의 본질을 비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 고대 앵글로색슨 속담은 우리에게 더 서늘한 통찰을 줍니다. 인간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을 때 자기 본연의 모습대로 행동한다. 이 속담이 맞다면 권력은 인간을 타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습이나 제약에 억눌려 있던 본성을 드러낼 기회를 주는 것일 뿐입니다. 윌리엄 골딩의 소설 파리대왕에서 문명사회의 모든 규칙이 사라진 무인도에 남겨진 아이들이 어떻게 야만적으로 변해가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본성에 갇힌 포로일 뿐일까요? 리처드 도킨스는 그의 책 이기적 유전자에서 우리가 유전자의 생존 기계이며 이기적으로 행동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책의 마지막에서 그는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는 우리를 낳아준 이기적인 유전자에게 그리고 우리를 세뇌시킨 이기적인 문화에 반역할 힘이 있다. 지상의 피조물 중 오직 우리만이 우리의 창조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도킨스의 말은 가슴을 뛰게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그 반역할 힘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를 올가매는 유전적, 문화적 결정론을 넘어설 수 있게 하는 그 힘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기나긴 여정을 통해 과학만으로는 도덕의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것을 보았고, 인간이 만든 관습 또한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의 본성이라는 더 깊은 문제와 마주했습니다. 기독교적 관점은 이 복잡한 그림에 하나의 독특한 빛을 던져줍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선을 갈망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독교는 죄의 실제를 말합니다. 즉, 우리 본성 안에 있는 깊은 균열과 뒤틀림 때문에 우리는 선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악을 행하고 마땅히 사랑해야 할 것을 미워하는 모순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라고 탄식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는 끊임없는 내적 갈등이 존재합니다. 어쩌면 진정한 도덕이란 과학의 눈으로 모든 것을 재단하려는 교만을 내려놓고 우리 너머에 있는 초월적인 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자신의 완벽함을 믿는 대신 우리 안의 연약함과 죄의 가능성을 솔직하게 마주하고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줄 은혜를 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명쾌한 답을 드리기보다 여러분에게 더 많은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올바른 질문을 품는 것이 섣부른 대답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 질문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 숨쉬며 더 깊은 성찰로 이끌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흥미로운 지혜의 여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한